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53세의 여성이며 딸을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딸은 보잘것없던 제 인생의 유일한 축복이기도 하죠. 끔찍한 일 때문에 이혼을 했고 떠올리기도 싫은 게 바로 제 결혼 생활이었는데도 딸을 위해서라면 다시 그 사람과 결혼할 각오를 할 정도로요. 그게 아니었다면 솔직히 2번은 겪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 전부가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저 역시도 확실히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부터 저는 돈이 결혼을 유지해주는 것이고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막말로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건 돈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 나이 14살에 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았을 때였죠. 자꾸만 속이 답답하다고 식사도 거부하시고 끙끙 앓다가 몇 달 만에 간 병원에서 너무 늦게 알게 된 거였습니다. 헌데 수술이다 입원이다 상담하면서 이야기가 나오자 아버지는 의사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죠. 당신들 이거 병원 배 불리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딱 봐도 멀쩡한데 암? 그리고 치료에도 가망이 없어? 확률이 뭐 어쩌졌지? 100%라고 말해도 할까 말까인데 지랄하고 자빠졌네. 어려운 말 짓거리면 내가 모를 줄 알아? 너희 다 짰지? 저 보호자님, 이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닥쳐! 나도 알 거 다 알아. 배운 거 없다고 무시하지 마. 병원에 돈이 없으니 만만한 인간들 수술하겠다고 돈 받아 처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멀쩡한 사람 배 갈랐다 닿는 거 모를 줄 아냐고? 인간들이 멍청해서 자기한테 병이 있다고 믿게 하는 거지. 맞지? 도대체 어떤 의사가 그런 짓을 합니까? 일단 흥분 가라앉히시고. 나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 없는 사람이야. 그냥 소화제나 먹고 그 진통제 그런 거 있잖아. 염증 없애는 약도 좀 주고 밥 잘 먹고 그거 먹으면 싹 나으니까 괜한 사람들 돈 뜯어먹으려고 헛짓거리 할 생각은 마. 알았어?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된 게 아니라 사기 잘 치는 인간들을 데려다 놓은 게 병원이라는 곳이지. 에이, 재수없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버지가 무슨 미신을 믿는 건가 그런 생각에 답답해했습니다. 요즘에도 뉴스를 보면 백신을 맞으면 암에 걸린다. 일부러 병에 걸리게 만들어서 인구수를 조절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병원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 수술비 지원을 받아서 첫 수술은 끝냈는데 추적 검사를 하다가 다시 재발을 했을 때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미신을 신봉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가족의 목숨보다 돈이 아까운 사람이었다는 걸 말이죠. 인 돈 잡아먹는 귀신 같은 이라고. 내가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우리 엄마 말이 딱이야.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폭삭 망한다더니 다 늙어서 내 돈을 뜯어먹어? 어머니는 울면서 따졌습니다. 내가 당신 돈을 언제 뜯어먹었다고 그래요?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번에 수술하고 입원한 것도 돈 한 푼 준 적 없었잖아요. 우리가 형편이 어렵긴 해도 이 정도는 같이 산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뭘 믿고 다리를 뻗나 했더니 당신 내 통장 봤어? 봤구나. 아주 쥐새끼처럼. 여보, 내 말이 틀렸어? 그럼 나한테 돈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아예 돈 보고 접근한 거 맞지? 그러니까 시집 올 때 혼수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지. 이래서 집안을 봤어야 했는데. 내가 혼수는 못 해왔지만 그간 같이 벌었잖아요. 저도 살림에 돈 보탰고요. 야! 애 낳고 어영부영 몇 년 있다가 꼴랑 몇 년 일한 걸로 생색을 내냐? 그 돈은 진즉에 네 목구멍 애새끼 배돼지로 다 들어가서 똥돼서 나온 지가 몇 년이야. 어디서 그거 벌었다고 감히 내 앞에서 언성을 높여. 성질머리가 그따위니까 재수없는 암에 걸린 거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이 말 몰라? 정신이 얼마나 썩었으면 위에 그런 게 들어앉아 있겠어? 저는 참다 못해서 끼어들었죠. 아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엄마 아프다고.
미숙이 너 어디서 어른들 말씀하는데 끼어들어서 떽떽거려. 그렇게 엄마가 죽으면 너도 엄마랑 나가서 살아. 아들도 아니고 계집 하나 덜렁 놓고 딸이라고 해도 뭐 애교가 있나 뭐가 있나. 집안 꼬라지 아무래도 속 시끄러웠는데 이참에 아예 치워버리지. 아빠! 이제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 내 인생에 하나 도움 안 되는 인간들 때문에 내 남은 노후를 거지처럼 살기 싫으니까. 겨우 좀 살만해지니까 돈 잡아먹는 귀신이 돼서 내 발목을 잡고 늘어지네. 아, 이혼해! 딸년 저것도 데리고 나가서 수술을 하든 항암을 하든 마음대로 하고! 이전부터 아버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먹고 있는 건 당연하지만 딸에게 들어가는 돈, 엄마에게 들어가는 돈은 덜덜 떠는 사람이었죠. 실제로 학교에서 준비물이 필요한 날이 될 때면 100원 하나를 주기 싫어서 학교를 그만두면 안 되냐고 묻기도 여러 번이었고요. 어쨌든 그런 이유로 결국 어머니는 이혼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이혼을 당한 거였죠.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수술과 일, 또 항암과 일을 병행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가족도 행복도 모두 돈은 필수 조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후로 악착같이 살았어요. 비록 공부도 못했고 공부에 관심은 없었어도 정신력은 타고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체력의 한계까지 손에 잡히는 일은 뭐든 했죠. 정말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노가다판에도 있었고 한밭집에서 음식도 만들었고 세탁소 배달, 우유 배달, 신문, 그리고 양말 공장, 건물 청소 일도 했었죠. 물론 힘들기도 했었어요. 체력적인 것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렸었죠. 우유 배달하러 새벽에 가면 홀딱 벗고 나오는 할아버지도 있었고 사은품 받아놓고는 신문 넣지 말라고 제 얼굴에 신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렸고 여자였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도 겪어야 했죠. 그때가 20대였는데 적어도 50대, 60대 되는 사장님들이 애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하고 거절하면 괴롭힌 적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11년 만에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했죠. 그리 큰 평수는 아니었지만 방이 2칸 있는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한 3일은 그 집에서 눈을 뜰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으니까 말이죠. 곰팡이가 피지 않은 햇빛이 가득 쏟아져서 들어오는 그런 집이 온전히 제 것이라는 게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남편과 만나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죠. 대부분 돈에 미친 저를 보며 독하다, 악착 같다 그런 말들을 하곤 했었는데 남편만은 달랐습니다. 제게 생활력이 강하다고 했거든요. 건물 청소 난이도가 그렇게 높았나? 이야기 들어보면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난 당신이 존경스러워. 청소가 무슨 존경스러워. 그냥 청소부인데. 아니야. 결과가 말을 해주잖아. 이 집도 그렇고 꾸며놓은 것도 혼자서 다 하고. 미숙이 당신은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어쩜 이렇게 알뜰하게 잘해놨어? 이건 우리 엄마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진심으로. 아이 무슨...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미숙아. 이건 그냥 단순한 말만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당신은 당신 입으로 매번 배운 게 없다, 머리가 안 좋다고 하지만 당신 돈에 관해서는 머리 회전이 엄청나게 빠른 것 같아. 나도 앞으로 당신한테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사실 남편도 저 못지않게 알뜰한 사람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늘 하는 말이 가성비였을 정도니까요. 가격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것들을 택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왕 사는 거 혜택이 더 큰 거, 이왕 고르는 거 2가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잘도 찾더군요. 그래서 우린 정말 큰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4년이 넘었을 때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며 약간의 위기가 오긴 했었지만 그것도 걱정 없었죠.
제가 가지고 있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법 일이 잘 풀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무렵에 임신 계획을 세웠고 남편 역시 동의했습니다. 덕분에 아이 낳고는 일도 좀 쉬게 됐고 온전히 제 딸에게 모든 시간을 할애했고요. 하지만 제 딸이 겨우 7살 되던 해에 문제가 터지고 말았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하더군요. 주로 성인들이 걸리는 질환이었는데 아주 낮은 확률로 소아나 청소년도 해당이 되는 질환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인 이유는 골수에서 정상적인 혈액세포가 아닌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너무 많이 생겨나면서 결국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중요한 세포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저희 딸의 경우는 화학요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상태였던 겁니다.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됐죠. 남편은 매번 저만 보면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라고? 저는 어이가 없었죠. 지금 돈이 중요해? 병원에서 이제까지 있다가 온 사람한테 다짜고짜 돈 이야기야? 그럼 돈이 안 중요해? 아무래도 요즘 사업이 이전 같지도 않은 상태라고 했잖아. 이미 앞서서 화학치료인가 항암인가 끝냈는데 이번엔 또 뭐? 골수? 미치겠다. 당신 그러고도 우리 딸 아빠가 맞긴 해? 어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현실적인 거야. 난 충분히 내 딸에게 할 수 있는 치료비를 지급했고. 무슨 결제? 우리 딸이야. 당신 딸이고. 지급했다니? 말꼬리 물고 늘어지지 마. 알아보니까 수천, 1억까지도 든다고 하던데 거기에 다달이 수백은 치료제로 또 내야 하고. 우리가 형편이 나쁜 건 아니지만 여유롭지도 않아. 그거 주고 나면 이제까지 번 돈 다 날리는 거랑 똑같다고. 내 사업이 대박이라도 났어? 그냥 입에 풀칠하는 수준인 거 알면서 왜 그래? 머리를 달고 있으면 제발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현실. 황금 알에 낳은 거위배를 가르자고 당신이 지금 말하는 거야. 알긴 알아? 다 날려도 그렇게 해야지. 갈라야 하면 갈라야지. 여기서까지 가성비를 따지는 거야? 나도 그러기 싫어. 근데 당신도 애 낳은 뒤에 일 한 번 한 적 있어? 없지? 나도 당신처럼 병원에 앉아서 우리 딸 힘내 이런 거 하고 싶어.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봐라. 감성만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성비? 그게 왜 나빠? 그것도 중요하지. 돈을 쓴 만큼 결과가 있어야 나도 보람이 있는 거 아니야? 이제까지 쓴 치료비며 뭐며 그게 소용없다는데 힘 안 빠질 사람 있어? 이해는 하겠는데 말 그렇게 하지 마. 애초에 당신 사업 자금은 누구 돈으로 시작했어? 내 돈이야. 내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서 가능했던 거라고. 그게 없어지는 게 뭐? 그걸로 번 돈이 우리 딸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해? 그럼 그 뒤는? 그 뒤에 또 재발하면 어쩔 거야? 그때도 또 이럴 거잖아. 솔직히 따지면 지금도 그런 상황 아니야? 그땐 그게 마지막 치료인 것처럼 굴더니만 이러다가 죽으면 왜 재수없게 그런 말을 해? 미숙이 너 정신 차려.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야. 최악의 최악까지 생각해야 계획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땐 흥분해서 화를 내긴 했지만 남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리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었죠. 사업을 유지하는 거지 소위 말해 대박이 나진 못했습니다. 제가 굳이 일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버는 수준이었을 뿐이지 어떤 달에는 카드로 한 달 생활을 하기도 했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남편의 표정과 말투, 짜증난다는 듯 한숨 쉬는 게 너무 거슬렸었어요. 꼭 저희 아버지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에 미친 저와 가성비에 환장하는 남자의 조합은 돈 모으고 돈을 벌기엔 최고였을지 몰라도 그 이상은 불가능했던 거죠. 아니, 애초에 그 만남 자체가 실수였던 겁니다. 실제로 남편은 얼마 안가 제 결혼과 선택이 실수라는 걸 확인시켜줬죠. 우리 이혼하자. 깔끔하게 여기까지 하고 갈라서자고.
갑자기 또 왜 그러는 건데? 이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왜 해? 이제 당신이랑 난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못 살겠어. 이 정도면 해답이 됐을까? 해답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보여? 우리 딸이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데 지금 말이 되냐고.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이거 봐, 또 감정적인 거. 내가 당신이랑 결혼했을 때만 해도 당신 눈빛은 늘 살아있었어. 돈을 벌겠다는 욕심도 있고 도끼도 있어서 당신이랑 결혼했지. 근데 지금은 애한테 미쳐가지고 집안 살림을 다 거덜낼 그런 여자처럼 구는데 어떻게 앞으로 함께 살아? 야!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왜? 자식 일이라면 무조건 눈 돌아야 된다는 법 있어? 나도 초보 아빠야. 애만 태어나면 부모라고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게 법으로 정해졌어? 아님, 뭐 타고나는 건가? 근데 어쩌라고. 난 그런 부성애 같은 게 전혀 한 방울도 없는 것 같은데. 미친놈. 넌 진짜 미쳤어. 비난한다면 달게 받을게. 그런다고 해서 현실이 뭐가 달라지는 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 아이보다는 내 사업, 내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한테 결혼은 아내와 내가 하는 2인 삼각경기라고 생각했어.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속도를 이끌어내는 그런 경기 말이지. 참 추하다. 경기? 당신한텐 결혼이 그런 거였어? 근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뛰려고 해. 보니까 발목이 부러졌어. 거기에 아이까지 달고 있는 거지. 속도는 안 나고 자꾸 넘어지고. 남편은 태연하게 설명을 하는 사람처럼 손동작까지 하며 이어 말했죠. 그럼 어쩌겠어. 목표 지점에 가기 위해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게 맞지. 둘 다 이대로 탈락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쯤 했으면 발목에 묶인 줄은 뜯어내야 하는 거고. 내 가치관은 그래.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줘. 남편은 달라진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그런 인간이었던 거죠. 저 역시 알고 있었음에도 선택했기에 누굴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원망해야 했다면 그 당시에 저를 뜯어말리고 싶었죠. 하지만 과거의 나에게 저 인간은 가성비만 밝히는 최악이고 결혼은 2인 삼각경기로 하는 머저리야 라고 말해봤자 소용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런 인간이라 그 인간에게 더 끌렸던 걸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제 발등을 제가 찍은 꼴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혼은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 역시도 소송을 통해서 이혼하지도 못할 것이고 저는 딸이 낳을 때까지는 그 인간을 놔줄 생각이 없었어요. 이것만큼은 이성적으로 생각한 거죠. 때문에 남편은 발작을 했습니다. 자존심도 없어? 나한테 그 말을 듣고도 이혼을 안 해주겠다는 이유가 뭐야? 뭐긴 뭐야.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며. 이게 최선이잖아. 난 딸 옆에서 병간호를 해야 하고 당장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야. 돈은 당신 사업대에 묶여있고. 그러니 적어도 완치될 때까지 쭉 이렇게 있을 거거든? 어때? 제법 이성적이지? 와, 생각보다 독하긴 하네. 어이가 없다. 왜? 뭐 변호사 사무실 가서 쓰레기라는 거 인증하고 왔구나? 거기서 이혼 못한다고 그러지? 그놈의 가성비 이야기는 거기서도 했니? 진짜로 그랬는지 남편은 뜨끔하더군요. 좋아. 나 솔직히 말할게. 나 여자 있어. 여자 있다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지만 숨을 들이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여자가 있어? 그게 왜? 뭐 그걸 들으면 당장 자존심에 이혼해 줄 줄 알았니? 그것도 당신을 사랑할 때나 할 짓이지. 지금 당신 보면 가성비밖에 생각이 안 나. 그나마 가성비 좋아서 데리고 있는 인간한테 고작 여자 문제로 뭐가 달라지는데? 뭐? 가성비? 내가 지금 가성비 남편이라는 거야? 글쎄, 정확히는 가성비도 아니지. 당신은 한마디로 중국산 짝퉁 남편이었지. 필요한 것 같아서 품절되기 전에 얼른 구매했는데 제품은 부실하고 기능은 허접하고. 근데 일단 돈은 줬으니까 쓰다가 이사 갈 때 버려야지 하는 그런 제품. 야, 미숙이다! 그러는 넌 뭐 멀쩡한 줄 알아?
요즘 만나는 그 여잔 이름이 뭔지 알아? 미진이야, 미진. 너보다 훨씬 어리고 또 성격도 화끈하지. 미숙이랑 미진 이름이 한 끗 차이인데 어쩜 그렇게 이름 따라서 가는지. 당신은 이름처럼 참 촌티나, 알아? 그런 말 외에도 신체적인 부분까지 비교했고 제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죠. 그날 저는 병원 화장실에서 물 받아놓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주고 오긴 했지만 상처를 받지 않은 건 아니었죠. 언제부터 그랬는지 또 왜 불륜까지 저질렀는지 따지고 싶었던 것도 겨우 참았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정도 수모는 견딜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것도 참아줄 리가 없었습니다. 제게 투자받았던 돈을 돌려주겠다고 회유도 하고 또 화도 내봤지만 소용이 없자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였죠. 바로 미진이라는 여자를 제 앞에 데리고 온 겁니다. 당시 제가 40대 초반이었으니 그 여자는 30대 중반 정도 됐을 겁니다. 바짝 마른 몸인데도 가슴은 컸고 머리는 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목이 아픈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고 다니는 건진 모르겠지만 사람을 늘 깔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장은 엄청나게 진했는데 무엇보다 눈빛이 쎄하더군요. 저를 보는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아줌마, 우리 오빠 놔줘. 질척거리지 말고 썩 꺼지라고. 남편은 그 말을 하는 미진 씨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봤고 저는 어이가 없었죠. 당신 이거 불륜이고 고소하면 당신도 그냥은 못 넘어가요. 지금 알고도 이러는 건가요? 더구나 이건 명백히 주거침입인데. 알지 왜 몰라. 근데 아줌마, 난 말이야 그런 걸 무서워해 본 적이 없어. 정호 씨가 날 좋아한다고 했고 결혼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점점 뒤로 미뤄지는 게 화가 나고 그래서 난 하루라도 빨리 아줌마를 처리하고 싶은 마음뿐이야. 이봐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여자는 탁자에 있던 물컵을 벽으로 던지더군요. 팡 하는 소리와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 조각 중에 하나를 들어서 자기 손끝에서 굴렸죠. 나 화나게 하지 마. 언성도 높이지 말고. 나 당신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해. 얼른 하라니까? 근데 후회 안 나? 30? 아니 40대라고 했나? 앞으로 살 날이 더 남았잖아. 지금 날 협박하는 건가요? 남편이랑 불륜이나 저지른 주제? 협박? 난 진심인데 그렇게 들렸나? 근데 아줌마, 난 내가 한 번 점 찍은 건 절대로 안 놓쳐. 나는 한 번도 가지고 싶은 걸 못 가져본 적이 없거든. 오빠는 내 거야. 내가 쥐고 있을 거야. 평생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그 여자는 유리 조각을 꽉 쥐었고 자신의 손에서 피가 흐르는 걸 보고는 씩 웃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여자 손에서 피나는 걸 보면서 난리가 났죠. 미진아, 얼른 병원 가자. 피가 많이 난다. 오빠 마음 아파. 여자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다가 피를 뚝뚝 흘리던 그 손으로 남편의 목을 감싸 안더군요. 진짜 마음이 아파? 그럼 호해줘. 나 그거면 싹 다 나을 것 같아. 남편도 그건 좀 놀랐는지 슬금슬금 피했는데 그러자 여자는 유리 조각을 더 강하게 움켜쥐었고 피는 뚝뚝 떨어지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걸 보는데 순간 소름이 확 끼쳤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죠. 하지만 그 뒤에 제게 집착적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희 아이가 입원한 병원 앞까지 왔을 때 저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그 여자는 단순히 이상한 여자다, 뻔뻔한 불륜녀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진 모르겠는데 얽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삐뚤어진 고개를 하고 저를 너무 빤히 보는데 그 눈은 텅 비어 보였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기억하는 건 비정상적일 정도로 새카만 두 개의 눈동자였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여자는 정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딸에게 위험한 짓을 할까봐 그냥 이혼을 한 거였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이혼 당시 조건은 제게 유리하긴 했습니다. 남편은 이전에 제게 빌려간 돈을 다 돌려줬고 위자료까지 군말 없이 넘겨줬어요. 그래놓고 자신이 승자라는 듯 마지막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치료비에 비해서는 싸게 먹혔네. 난 이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할 거야. 다른 사람과 경기를 나갈 거고. 그러니 당신은 거기서 그러고 평생 구질구질하게 살아. 계산해보니 당신도 이제 돈도 얼마 없던데. 입원비에 치료비에 빚도 생겼을 거고. 치료 다 끝나고 나면 남은 돈이 없을 테니 폐지라도 줍던가. 과연 그럴까? 당신이야말로 천벌을 받을 거야. 친딸한테 이러는 놈이 멀쩡히 살 수 있겠니? 땅을 치면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할 거야. 제 말에 남편은 배를 잡고 웃는 신용을 하더군요. 드라마 작가들이 다 아줌마라 그런가? 이런 망상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세상에 인과응보가 있다고 생각해? 미수가, 그런 건 없어. 그냥 잘 사는 놈들은 계속 잘 사는 거야. 후회하고 땅을 치곤 개뿔. 쓸데없는 상상하지 마. 조강지쳐 버린 놈들 중에 못 사는 놈들 난 본 적 없거든? 오히려 일을 가는 그 조강지처들 혼자서 후회할 거야, 나 없이 살면 깨닫겠지 이러면서 입에 겨우 풀칠하는 게 현실이고. 그리고 잘 들어. 비록 내가 너한테 돈을 털렸지만 가성비로 따지면 훨씬 저렴하게 너 떨궈 낸 거니까. 이겼다고 생각도 말고. 진짜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한 게 잘못이었어. 그래? 난 잘했다고 생각해. 난 후회는 안 해. 덕분에 내 사업이 안 망가진 것도 인정하고. 그러니 내가 값진 조언 하나 해줄까? 미숙이 너처럼 살면 평생 성공 못해. 두고 봐. 늘 그 바닥에서 살게 될 테니까. 절대로 내가 있는 곳까지 기어도 못 올 거라고. 그 재수없는 인간의 말은 그 뒤로 저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죠.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보다 저에 대해서 막말을 했던 것보다 평생 성공 못한다는 말이 체한 것처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딸이 골수이식의 성공에 완치를 한 이후에는 더욱 조급해졌죠.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던 겁니다. 딸이 건강해진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하늘에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 뒤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현실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더구나 제 나이는 40대보다 50대에 더 가까워졌고 그만큼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줄어 있었죠. 아마 제 나이대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어떤 곳은 나이가 너무 많다면 안 뽑아주기도 하고 또 시니어 모집에는 밀리는 애매한 나이라는 걸 말이죠. 그건 정부 지원 사업이나 모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나라에서 그 나이에는 다 이뤘어야 해 라고 저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때문에 저는 또다시 청소 일을 하게 됐습니다. 주로 신축 아파트 입주 혹은 이사 후 청소가 주 업무였죠. 일주일인가 교육을 받고 비싼 청소용품을 구입한 뒤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불만이 없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좋았네요. 특히나 제 딸이 너무나 큰 힘이 돼줬죠. 엄마 걱정 마. 내가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엄마 호강시켜 줄 거야. 진짜야. 지금도 충분히 잘하잖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알지? 무리 안 해. 엄마 닮아서 난 머리가 너무 좋은 거지. 날 닮긴 무슨. 엄마는 솔직한 말로 공부 진짜 못했어. 아니야. 엄마랑 난 꼭 닮았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거잖아. 내가 진 거야. 딸은 그간의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만큼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힘들다는 내색도 안 하고 알아서 척척 잘해줬죠. 진짜로 머리도 좋은 편이었기에 성적도 학년이 바뀔 때마다 더 올라갔고요. 저 때문에 무리해서 그런 건 아닌지 걱정도 됐지만 그런 딸을 보며 저 역시도 더 힘내서 일을 했습니다. 더는 행복과 가족이 돈으로 유지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됐지만 그럼에도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헌데 재작년쯤에 운이 좋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예 다른 청소일로 이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전속 가정부가 아니라 1일 혹은 한 달에 몇 번씩 정기적인 청소를 해주는 일이었죠. 집 상태에 따라서 더 많이 받기도 했으니 일괄적인 보수를 받던 이전 일에 비해 좋았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저와 계약된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전 남편이 사는 집이었던 거죠. 그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청소부의 이름, 사진까지 확인하고 선택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살고 있는 집에 청소를 부탁하는 거라서 청소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신상이 적혀 있었고요. 실제로도 제가 첫날에 찾아갔을 때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그곳에 있었죠. 야, 이게 얼마만이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그치? 저는 화가 나는 걸 꾹꾹 참고는 말했습니다. 일부러 나 선택한 거 알아. 예약할 때 날 골랐던 거잖아. 왜 아닌 척해? 이에 남편이 어깨를 으쓱하더군요. 그랬나? 난 몰랐는데. 그냥 집이 워낙 넓어서 치워줄 아줌마 아무나 선택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당신이었던 거야. 근데 이렇게 또 보니까 참 안쓰럽다. 그래도 작업복은 정말 잘 어울려. 아이고, 이걸 보니 당신은 평생 청소할 팔자네. 딱이야. 아주 평생 직업. 참 뻔뻔하네. 집 비워놓는다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그 말하려고 기다렸니? 야, 소중한 고객한테 왜 반말을 찍찍하세요? 여기 별점 평가 있는 거 안 보이냐? 잘리고 싶어? 내가 별점 테러하고 확 고객센터 전화해서 지랄해줘야 할까? 잘리고 싶니? 저는 기가 찼죠. 하라고.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따지기나 하자. 너 왜 양육비 안 주니? 다들 안 주거든? 내가 그걸 왜 줘? 이혼했고 양육권 포기했고 나한텐 아무 책임이 없어. 병 걸린 게 내 탓이야? 니네 엄마도 암으로 뒤졌다며. 그래서 유전된 거잖아. 애초에 다른 이혼한 사람들도 그거 제대로 지급 안 하던데. 다들 별일도 없고 그래서 나도 안 줬어. 그게 뭐? 이거 혹시 구걸 뭐 그거야? 양육비 좋아하시네. 애가 살아있긴 하냐? 저는 그 말에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것도 애비라고. 너 같은 건 인간도 아니야. 이 쓰레기 인간 말종 새끼. 그날 청소하는 내내 남편은 뒤에서 제 인생이 불쌍하다며 혀를 끌끌 차고 본인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인과응보가 이런 거냐고 동화책 이야기는 싹 다 바꿔야 한다는 헛소리도 늘어났죠. 그런데 더 웃긴 건 그때는 일일권을 끊었기에 더는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별점 5개와 함께 정식으로 저를 계약자로 집었다는 겁니다. 한 달뿐이긴 했지만 그 인간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틀리는 상황에 무섭기까지 했죠. 혹시나 미진이라는 여자를 다시 마주치는 게 너무나 껄끄러웠던 겁니다. 그 성격의 전철을 만난 걸 알면 해코지라도 하진 않을지 덜컥 겁이 났죠. 그런데 3번째 방문했을 때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이 재혼한 여자는 미진이 그 여자가 아니라 아예 모르는 여자라는 걸 말이죠.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얼굴에 말수가 별로 없어 보이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엄청 바쁜 듯 문 앞에서 아주 짧게 스치듯 인사를 하는 정도였지만 목소리도 진중했습니다. 헌데 전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그 상황에서도 저를 상처 줄 생각만 하더군요. 밖에서 봤냐? 우리 윤정이 엄청 어리지? 내가 원래 이 정도 능력은 있단 말이지. 어린 것뿐이겠어. 능력도 있어서 엄청 좋은 회사 다녀. 집안도 빵빵하고. 끼리끼리라고 해야 할까? 이 넓은 아파트를 좀 봐라. 가정부까지 거느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나야. 나라고. 그래, 아주 잘났네. 근데 그 여잔? 미진이. 나랑 이름은 한 끗 차이지만 화끈하고 세련된 이름을 가진 그 여자는 어디다 가버렸니? 그때 저는 확실히 보였죠. 남편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을 말입니다. 뭐? 그냥 헤어졌지. 남녀 사이란 게 그래. 원래 다 그러는 거야. 인연은 따로 있고. 그래?
그럼 너 전처 만나고 다니는 건 알아? 아냐고. 당연히 알지. 내가 그런 걸 속일까봐? 협박도 좀 정성껏 해봐라. 속이겠지. 너란 인간 자체가 그런 놈인데. 야, 내가 너한테 뭘 속였어? 여자도 직접 데리고 와서 보여줬는데 이 정도로 솔직한 사람 한국엔 흔하지가 않아요. 미국이라면 또 뭐랄까. 미국이었으면 넌 총 맞아서 뒤졌지. 미숙이 너 늙으니까 입이 더 거칠어졌다. 역시 바닥에서 살게 되면 그런 뭐랄까 뭐 도끼? 이런 게 있나 봐. 아득바득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기에 조금이라도 보태주려고 이렇게 계약까지 했는데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혹시 나한테 미련? 뭐 이런 거 남은 거야? 왜? 배 아파? 내 품이 그리워서 죽겠니? 입으로 똥을 싸고 있네. 좀 보태줘? 양육비도 안 주는 주제에. 내가 왜 줘? 동냥하는 거지 같은 게. 동냥이고 뭐고 내놔! 그렇게 잘 산다고 하루 종일 자랑만 하더니 돈 이야기는 왜 꼬리를 말아? 안 그럼 윤정인가 뭔가한테 받을까? 그럼 될까? 그렇게 옥신각신 다투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딘가 급하게 나가나 싶더니 남편과 재혼한 여자가 다시 집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는 약간 화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내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차주가 차를 안 빼줘서 당신 차 가지고 가려고 다시 온 거야. 근데 양육비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정확히 들은 거 맞지? 남편은 엄청나게 당황해서 목소리 톤이 높아졌습니다. 아이 그게 자기야 들어봐. 내가 이 사람 도와주려고 계약한 건 알잖아. 내가 미리 말을 했잖아. 그렇지? 전처라는 것도 알려줬고. 그래서? 그건 아는데 양육비는 뭐냐고. 그니까 나도 답답해 죽겠어. 뻔뻔하게 어디서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건지. 이 거지 근성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니까. 얼른 내가 계약 해지할게. 작은 동정심도 받을 자격 없어.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저에 대한 말을 했다고 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전처가 자기 집을 청소한다고 하는 걸 허락할 일이 없다 생각했으니까요. 헌데 정말 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죠. 그런데도 제게 그렇게 예의 있게 인사를 했다는 게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헌데 그 여자는 공과 사 구분을 정확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참 제 전남편의 말을 듣더니 제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약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양심이 있으세요. 죽은 아이는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너무 뻔뻔하시네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남편을 봤는데 제 눈을 피했죠. 그제서야 전 남편이 제 딸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누구 딸이 죽었다는 건데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딸 살아있어요. 그러자 전 남편이 오히려 화를 내며 끼어들었죠. 당신 미친 거야? 우리 딸은 죽었잖아.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된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혼할 때도 내가 그렇게 병원 치료 권했잖아. 남자들 만나고 다니지 말고 일 열심히 하면서 살라고. 내 재산도 다 내어줬었고. 너야말로 미쳤니? 지금 누굴 정신병자로 몰아? 그리고 남자? 넌 입 닥치고 그쪽이 말해봐요. 윤정씨라고 했나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저도 알아야겠으니까. 그게 그쪽 딸이 죽기 전부터 외도를 저질렀고 이 사람은 그래도 딸을 위해서 이혼을 하지 않고 참아줬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딸이 죽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고 사업까지도 접게 됐다고. 아닌가요? 저는 남편이 끼어들까봐 빠르게 반박했죠. 사업 망한 건 모르겠지만 제 딸 살아있고 바람을 피운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죠. 하지만 그쪽에서는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이가 없었지만 제가 그 여자였다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 정황이 있었어요. 일단 그 인간이 제 딸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매년 납골당에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고 슬퍼하기까지 했다더군요. 멀쩡히 살아있는 제 딸의 제사를 지낸다는 게 너무 끔찍해서 치가 떨렸습니다만 미리 손을 써놓은 덕에 저는 졸지에 남자의 미친 여자가 되어 있었죠.
제가 사진을 보여줘도 자기 딸이 아니다, 거짓부렁이라고 했고 저는 당장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상황 자체가 너무 화가 났고 평소라면 절대로 떠올리지 않았을 그 여자가 떠올랐죠. 하나 있네, 이 상황. 이 모든 걸 한 방에 정리해줄 여자, 미진이. 그런데 그 이름에 남편이 거의 발작을 했습니다. 미쳤어? 본인도 너무 큰 소리를 내서 놀란 듯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윤정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죠. 미진이가 누군데? 자기야, 그냥 해본 말이야. 그냥 알잖아, 그 전처가 미친 여자인 거. 불쌍해서 내가 돈이라도 좀 줄까 했는데 우리 사이가 질투가 나서 이런 짓을 하는 것 같아. 미련이 남았나 봐. 저는 휴대폰 액정을 두 사람이 볼 수 있게 돌리고 통화 버튼에 엄지를 올렸죠. 그러자 전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아니, 그 번호를 왜 아직도 들고 있어? 당장 그만해, 당장! 저는 대답 대신 씩 웃고는 통화 버튼을 눌렀죠. 남편은 제게서 폰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윤정 씨에게 이전의 일들을 빠르게 말했죠. 이전에 아주 잠깐 친하게 지낸 여자라는 시기였는데 만나다 보니 자신을 괴롭히고 집착해서 거의 죽을 뻔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이사를 4번 이상 했다고 하더군요. 이에 윤정 씨는 이상한 걸 느꼈는지 물었죠. 근데 왜 아깐 거짓말했어? 그냥 사귄 게 아니니까. 근데 전처는 이전부터 오해를 갖고 자꾸 추궁하고 혼자 망상한 거지. 그래서 난 자기까지 신경 쓰이게 하기 싫었어. 알잖아, 나 거짓말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인 거. 그냥 스토커였어. 미진이란 여자는 거의 악마 같았다고. 내가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사업도 그렇게 넘어가진 않았을 거고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고는 윤정 씨의 눈을 보면 똑바로 말했습니다. 들었죠? 아까 분명 제 아이 죽고 슬픔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고 했는데 어째서 그 여자 때문이라고 다시 망했다고 하는 건지. 이래도 제가 거짓말하는 건가요? 억울해서 못 살겠으니 그 여자한테 주소도 보낼게요.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저 그 여자 무서워서 이혼한 거니까. 그쪽도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 말에 전 남편은 미쳤냐면서 사색이 되어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리고는 윤정 씨와 약간의 언쟁을 하다가 결국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너무 좋게 포장하려고 해서 제가 하나하나 정정해줬지만요. 넓고 좋은 브랜드 아파트에 살기에 성공이라도 한 줄 알았던 전 남편의 삶도 평탄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하고 화끈한 성격을 좋아했지만 그 집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했죠. 길에서 여자랑 눈만 마주쳐도 난리가 났고 어떤 날에는 아예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하더군요. 꿈에서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봤다고 뜨거운 물로 위협도 하고 물건을 던지기도 했다고 했죠. 그래서 큰맘 먹고 헤어지자 했더니 같이 죽자며 골프채로 머리를 때렸다고 합니다. 경찰에 몇 번이나 신고했고 마지막엔 결국 징역을 받았는데 얼마 안 살고 다시 나와서 날 찾았어. 그래서 도망치다 보니 사업도 제대로 유지를 못해서 망한 거였어. 근데 나 억울해. 정말로 그 여자 미친 여자야. 우리 일단 여기서 나가자. 아니, 이사 가자. 자기를 위해서야, 지금 당장 도망가야 한다고. 전 남편이 윤정 씨의 팔을 잡고 호소하자 그 사람은 팔을 뿌리쳤죠. 당신을 내가 어디까지 믿어야 해? 그럼 이제까지 제사를 지낸 것도 살아있는 사람 제사를 지낸 거였어? 정말 미쳤구나. 전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자기한테 좀 더 잘 보이고 싶었어. 그리고 난 진짜 죽은 줄 알았고. 저 여자가 쓸모없는 가능성에 자꾸만 돈을 써서 현실적인 게 나빠? 아니잖아. 저는 그 인간의 말에 살을 더 보탰습니다. 말은 더 똑바로 해야지. 2인 삼각경기 같은 결혼에서 난 쓸모가 없어졌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속도를 내야 하는데 발목이 부러진 것도 모자라서 아이까지 달려있으니 나까지 넘어질 판이다. 그러니 내 인생에서 꺼져라. 난 새로운 사람이랑 다시 팀을 짤 거다.
정확히 이렇게 말했지. 그리고 내 눈앞에 당신의 새로운 팀원인 미진 씨를 데리고 왔고, 내가 생활력 강하다고 좋다고 사업자금 빌릴 땐 설설 기다가 이혼하고 나선 이 정도면 싸게 먹혔다고 네가 이긴 거라고 좋아했잖아. 내 딸 수술비 더 안 주려고 이혼한 이 천하의 쓰레기야. 제 설명에 윤정 씨는 비릿하게 웃더군요. 그리고 남편을 쏘아보며 말했죠. 이건 반박 못하겠지? 나한테도 2인 삼각인지 그 이야기 하지 않았니? 목표 지점이 같은 게 좋다면서. 그리고 하필이면 이것도 같네? 사업자금 나한테도 달라고 한 거 아니었니? 듣다 보니 이게 꼭 나의 미래를 보는 기분이다. 자기야, 그게 아니야. 오해야. 이 사람이 10년도 더 된 이야기를 가지고 망상장애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아?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랑 결혼하고 꾸준히 제사 지내면서 장난감 사서 모으고 슬픈 척한 너 같은 놈이면 하고도 남을 일 아니야? 됐고, 내 성격 알지? 한 번 아니면 아닌 거. 난 너랑은 못 살아. 더는 말도 하기 싫다. 변호사랑 이야기 잘해. 맨몸으로 왔으니까 내 집에서 나가고. 그 말에 남편은 거의 절규를 하더군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안 된다고 차라리 죽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차인벨이 엄청 울리더니 현관문을 부셔버리는 듯 쾅쾅 소리가 났습니다. 윤정 씨가 확인하자 놀랍게도 문 앞엔 미진 씨의 얼굴이 보였어요. 이전보다 늙긴 했지만 여전히 까맣고 텅 빈 그 눈동자가 보였죠. 남편은 동시에 비명을 질렀고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윤정 씨는 눈치를 쓱 살피더니 제게 물었죠.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도망가는 거요. 얼른 챙기세요. 중요한 거 다. 여자는 안방으로 쏙 들어가더니 강아지만 한 마리 안고 나왔고 사료를 한 봉지 집더니 다 됐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현관문을 열었죠. 그랬더니 미진이란 여자가 눈이 돌아서 신발까지 신고 전 남편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동시에 전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졌고요. 감히 날 두고 도망을 쳐? 여긴 또 어디야? 너 주소지 왜 다른 곳에 옮겨놨어? 내가 사람 시켜서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미진아, 이러지 마.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래? 왜? 너 나만 사랑한다고 했잖아. 우리 결혼하기로 했고 첫째, 둘째 이름도 지었었잖아. 우린 정말 참사랑 아니었어? 근데 어디서 딴 년이랑 결혼을 해? 아까 통화로 이야기 들었어. 스토커? 나한테 스토커라고? 다른 여자밖에 없다고? 자기라고? 날 배신한 거지? 이혼당했어 방금. 그러니까 제발 나가. 우리 어른답게 말로. 하지만 저희는 문이 닫히는 짧은 순간 봤죠. 결국 두 사람이 엉겨붙어서 몸싸움을 하는 걸 말입니다. 윤정 씨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듯 했지만 업무 전화에 다시 정신을 차리더군요. 거의 1시간 가까이 더 지체했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얼결을 데리고 나온 강아지였죠. 곤란해하는 표정으로 강아지를 보고 있기에 오지랖인 거 알지만 제가 대신 맡아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키워본 적은 없는데 청소하면서 종종 밥도 주고 돌보는 건 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을 만든 게 죄송하니 상황 안정될 때까진 제가 맡고 있을게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래요? 그럼 부탁 좀 하죠. 그렇게 이튿날이 돼서야 전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으로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 본인 집으로 불렀죠. 그것도 청소 계약을 하면서요. 초반에는 강아지 맡아준 돈을 이렇게 지급하는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도착한 집은 이미 난장판이었죠. 윤정 씨가 어느 정도 치운 것 같긴 했지만 누가 봐도 엄청난 몸싸움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경찰까지 와서 결국 미진 씨가 잡혀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은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유리 테이블로 떨어지면서 등에 엄청 많은 유리가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좀 찜찜해서 한숨을 푹 쉬었죠. 왜요?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업자득이죠. 당해도 싸다고요. 전 남편은 그렇긴 한데 딸한테 그런 짓을 한 게 솔직히 찢어 죽여도 모자랄 놈인데 윤정 씨가 상처가 좀 크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물론 저도 처음엔 짜증나긴 했어요. 이런 복잡한 거 딱 질색이라. 근데 그쪽 아니었으면 저도 투자금 넣었을 거고 나중에 뒤통수 맞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미진이란 여자에게 현관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제가 그 여자와 마주봤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은인이에요. 처음 집에 들어와서 범죄 현장 보는 줄 알았을 정도라. 그 여자 무섭죠? 미진이란 여자요. 그렇더라고요. 그냥 잠깐 본 건데도. 근데 정말 그 여자 때문에 이혼했어요? 네. 너무 무서워서요.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그 말에 윤정 씨는 태연하게 웃고는 오른손을 내밀었죠. 어쨌든 이것도 인연인데 앞으로 저희는 좋게 지내죠. 제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계약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저희 강아지도 좀 돌봐주시고요. 돈은 따로 더 드릴게요. 산책까지 해주면 시급 5만 원. 2시간에 10만 원. 어때요? 그리고 제가 출장 갔을 때 호텔링 비용도 따로 드리죠. 실은 그 인간이 저랑 결혼해서 했던 일이 이런 일이었거든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거절은 못하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악수하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뒤에 윤정 씨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이혼을 무사히 끝냈어요. 혼인 기간도 너무나 짧았기에 돈도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전 남편이 구질구질하게 매달리긴 했지만 끝에 이렇게 말해줬다고 했죠. 내가 값진 조언 하나 해줄까? 너처럼 살면 평생 성공 못해. 두고 봐. 늘 그 바닥에서 살게 될 테니까. 절대로 내가 있는 곳까지 기어도 못 올 거라고. 이건 제가 남편과 이혼했을 때 들었던 바로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그때 사건을 알고 저 대신 복수를 해준 이유는 윤정 씨 집을 오가면서 친구처럼 지내게 됐기 때문이죠. 저희 딸도 대동해서 몇 번 식사도 하고 놀이동산도 다녀왔고요. 딸이 이모 하면서 잘 따르고 저 역시도 윤정 씨가 좋습니다. 전 남편이란 인간이 정말 싫어도 제 딸 그리고 윤정 씨까지 제 곁에 있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것은 고맙더라고요. 물론 미진 씨는 빼고 말이죠. 이 스토킹이라는 범죄가 당사자에게 고통스럽다는 걸 잘 알기에 너무했나 싶다가도 여자들을 발판으로 이용하고 사람을 가성비로 따지고 딸을 마이너스 통장 취급하는 인간에게는 잘 어울리는 상대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아마도 둘을 다시 엮은 건 제 인생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전 그 사람이 불행하길 바라고 있죠. 부디 서로가 서로의 지옥이 되어주길 저는 빌 겁니다. 적어도 제 딸의 제사를 지는 그 기간만이라도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대신 저는 앞으로 더더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아직은 또 앞으로도 바닥일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근데 바닥이면 또 어떤가요? 내 자식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줄 수 있는 단단한 바닥이 되면 그뿐인데요. 그러니 제가 잘 버틸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 이야기 경청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모두 건강 잃지 마시고 파이팅하게 살자고요. 고맙습니다.